야담 이야기. 너무 예쁜 처녀와 사랑에 빠진 총각. 옛날 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조선 최고 미녀 선화라는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암자에는 젊은 스님 혼자서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화가 암자를 찾기 전에는 한양에서 제일 큰 기생집에서 기생으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망나니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유독 선화만 못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정의품에 해당하는 형조판서였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판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여봐라 선아야, 이 병에 있는 술을 한 번에 모두 마시거라. 형판은 선화에게 술병에 술을 한 번에 모두 마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선아야, 어서 너의 아리따운 알몸을 내게 보여보거라. 선화가 술을 모두 마시자 형판은 같이 온 여러 사람 앞에서 선화 보고 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화가 옷을 모두 벗자 형판은 심지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화에게 그 짓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답니다. 형판이 달에 한 번은 기방을 찾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선화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판만 다녀가면 선화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선화는 마시라면 마시고 벗으라면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이자 도도하고 천하절색인 선화가 그리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선화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천하절색이었는데 무사내들에게는 인기가 많았고 처녀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웠는데 웬만한 학자들보다 지식이 뛰어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군자를 그리는 솜씨나 시를 짓는 수준이 웬만한 학자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선화의 소문을 들은 형판은 먼발치서 선화를 보게 되었는데 첫눈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선화에게 푹 빠져버린 형판은 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선화는 첩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난한 선비 아버지에게 수많은 재산을 주겠다 하여도 선화는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선화의 아버지도 형판이 주겠다는 재산에 욕심은 있었지만 선화가 한사코 싫다고 하니 아버지도 선화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답니다. 선화는 이미 사랑하는 성준이라는 청년이 있다 보니 성준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화와 성준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둘은 무척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 좋아한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살 그런 사랑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선화를 형판이 첩으로 데려가려 했으니 1만금을 준다 한들 선화한테는 시도 안 먹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판은 엄청난 재산을 준다 해도 선화가 거절하는 것은 오로지 성준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생각한 형판은 성준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그래도 선화가 자신에게 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성준이에게 혐의를 씌워 성준이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성준의 부모님 재산도 모두 빼앗아 버렸답니다. 그렇게 성준의 집을 풍비박산낸 형판은 그래도 선화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선화의 아버지를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홀아버지마저 옥에 갇히고 홀로 남게 된 선화는 무서워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 때문에 성준이 가족과 아버님이 큰 고초를 겪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형판의 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성준이는 어떡하지? 내가 형판의 첩으로 가면 성준이는 어떻게? 그렇게 선화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하였답니다. 춥디 추운 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을 아버지와 성준이 그리고 성준이 부모님 생각에 선화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를 십수일 선화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준과의 사랑을 포기하기에 이른 선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형판을 찾아갔답니다. 어서 오거라. 네, 너를 기다리느라 고가 석자가 되었구나. 그래, 이제 내게 오기로 마음을 굳혔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든 뭐든 말해보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들어주마.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저의 아버님과 성준이 가족 모두를 풀어주시고 빼앗아간 재산도 모두 돌려주시지요. 그래, 알았다. 그런 거라면야 내 한마디면 되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런데 나머지 하나도 지금 말해주면 안 되겠니? 모두가 풀려나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그래, 알았다. 내 오늘 중으로 당장 모두 풀어주마. 그리하여 선아의 아버지와 성준이 가족이 모두 풀려나고 재산까지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자, 되었느냐? 이제 나머지 하나도 어서 말해보거라. 그럼 말씀드리지요. 저는 대감의 첩이 되더라도 부인과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 제 거처는 따로 마련해 주시지요. 그래, 그런 거라면 내 얼마든지 그리하마. 한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집으로 내게 선물을 해주마. 그리하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게 오는 것이로구나. 내 오늘같이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천하절색의 지식까지 갖춘 선아를 얻게 된 형파는 입이 귀에 걸려 좋아서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형판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선아가 형판의 첩이 되자 성준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이유도 없어진 성준이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살핌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가 떠내려오는 성준이를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절 살리셨습니까? 어부로 인해 다시 의식을 찾고 살아나게 된 성준이는 어부에게 원망을 하였답니다.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더욱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성준이는 선아 생각에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성준이는 선아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선아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선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거렁뱅이가 되어 찾아온 성준이를 본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선아의 얼굴을 본 순간 성준이는 참았던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닦아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거짓골이 되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한없이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준이를 보는 선아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사랑 때문에 망가져가는 성준이를 더 이상 눈뜨고 보기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자가 처한 처지가 사랑을 지킬 수 없었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 아니었을까요? 성준이가 망가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선아는 갑자기 성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버선이 벗겨져 맨발에 피가 철철 흘러도 선아는 성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깊은 골짜기까지 달린 두 사람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서로를 격하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겪은 많은 고통과 이별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넘치는 사랑으로 격하고 뜨겁게 사랑을 한없이 나누었답니다. 그동안 사랑했지만 나누지 못했던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원 없이 뜨겁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먹지도 않고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급기야는 두 사람 모두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선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형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종들과 관졸들을 모두 풀어 당장 선아를 찾아오너라. 힘겹게 얻은 선아가 사라졌다는 것은 형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천하절색 미인을 잃었으니 형판은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판은 수많은 사람을 풀어 한양과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졸들이 선아와 성준이라는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뭐시야? 얼른 선아는 의원에게 보이고 청년은 그냥 버려버리거라. 그리하여 선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성준이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성준이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형파는 선아를 다시 첩으로 들일 순 없었습니다. 외관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첩을 다시 들인다는 것은 형판의 체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선아를 기생집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여봐라, 전년을 기생집으로 보내고 나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라. 그렇게 기생이 된 선아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형판의 말을 어길 시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와 성준의 부모님들을 모두 다시 옥에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아는 죽지 못해 살게 되었고 형판에 갖은 모욕과 수치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견디지 못한 선아의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준이가 죽은 줄로 알았던 성준의 부모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한나란시에 부모님 두 분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이승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이 세상엔 선아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선아도 결국 이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 초연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선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생집을 찾는 보부상이 성준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부상을 찾은 선아는 성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성준이를 어디서 어떻게 보신 게요? 내가 강원도를 다녀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못 보던 암자를 보게 되었소이다. 그리하여 너무 춥고 배고파서 암자를 찾았지요. 그런데 암자에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성준이가 틀림이 없었지요. 보부상의 이야기를 들은 선아는 곧바로 기생집을 나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성준이 살아있다는 말에 선아의 두 눈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보부상이 그려준 지도를 보며 험악한 산을 넘고 넘어 암자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선아는 사랑하는 성준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생기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서로의 두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스님이 계셨어. 스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신 거야. 그리고 이곳으로 같이 오게 되었어. 그랬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겪은 일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잘 견뎌주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스님이 되려던 참이었어. 그동안 그리움에 사무친 사랑하는 사람과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스님이 되려 했던 성준과 격정적이고 뜨거운 기나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음을 하늘에 감사드렸답니다. 그렇게 힘겹고도 힘겹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아름다운 곳에 터를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준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싹이 있네. 그러게. 이 새싹은 꼭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속세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깊은 산 속에서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판은 임금이 바뀌면서 조정에서 권력 다툼으로 밀려났는데 새로이 권력을 잡은 세력들로 인해 영모제로 사약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루를 3년 같이 보낸 두 사람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밤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잘 좀 해요.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볼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옷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아니 왜 그러오? 라고 말하니 아내는 화를 내며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혹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찌면 행기루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질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전에 친구 이백이 글공부를 할 때 허시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차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 세끼 채소 반찬이 진주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시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홀연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짐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마치 인삼녹용주를 마신 듯 온몸의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거뿐해지더니 나중에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시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에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정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코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쳐 저만큼 낯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의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선비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거 옹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옹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옹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옹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선비가 여실히 전 부인에게 보여주었네요. 만약 남편과 다시 합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합친다 해도 집안일이면 남편을 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런 여자는 남편이 다시 거지가 되면 바로 도망갈 것입니다. 부인은 1년에 한 번. 서방님 오늘 밤 왜 절 외롭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주먹으로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이 문둥이 자식 보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는 부둥켜하는 채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둥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친한 사이를 보고 문둥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한 곳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둘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각별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의 사이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던지 부인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친구의 생일만큼은 기억을 해 생일날만 되면 가서 꼭 축하를 해주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생일날 저녁이면 외로워할 정도였고 또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친구가 대신 감기에 걸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네.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나. 혹 아프게 되면 먼저 말을 해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해볼 테니.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네야말로 아프면 필히 나에게 먼저 말하게 알았나. 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두 친구는 신발을 사서 신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그들은 한겨울이 오면 나무가래를 달구어 가지고 다니다가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리면 발을 나무가래에 녹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일절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남몰래 무인심산에 가서 은거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 다른 친구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는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매일 같이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마고우로 항상 곁을 지키던 친구가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사라진 지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잘 지냈는가? 문둥병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병이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야? 친구는 너무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치병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병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나타나자 어찌나 좋았던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두 친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꿈에도 잊지 않던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문둥아 하고 인사를 표시하며 둘 사이에 친밀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이 떠난 곳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어디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홀로 무인심산에 홀로 숨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친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던지라 친구 앞에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인심산에 홀로 지내던 친구는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속세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친한 친구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험상궂은 꼴을 친구에게 보이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또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할 것 같아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무인심산에서 홀로 지내며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감주를 빚어놓고는 늘 그 감주를 마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산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녹음이 우러지고 꽃피어 봉접을 부르는 그윽한 꽃향기 속에서 풍어를 읊고 수림 속에 꾀꼬리를 벗삼아 노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감주를 마시면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려는 신호라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마신 감주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주가 되어줄 주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감주를 거의 다 마시니 그의 병도 어느샌가 거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감주를 마시던 문둥병 친구가 항아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구렁이가 빠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주 자체로 친구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가 감주에 들어가 죽게 되면서 효능이 발현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구렁이 감주가 약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감주를 빌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뱀술을 고아서 먹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구렁이가 약이 된다고 가마에 시루떡을 찔 때마다 가마에 구렁이를 매달아 기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낳은 친구로 인해 산에는 구렁이와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문둥아 잘 지냈노라며 말하는 걸 친한 친구에게 잘 지냈냐는 설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 믿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더불어 즐기자꾸나. 옛날 한 시골의 나이 15의 총각이 오리가량 상거한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이 있는 동네 어구에 맑은 샘터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날마다 서당에 오고 가는데 언제 보나 그 샘에 고운 색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매일 2번씩 그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그 처녀를 보고 다니니 15의 총각은 자연히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와 한마디 말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도 그날에는 꼭 처녀와 한번 말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처녀가 또 샘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처녀와 말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말한다는 것이 말은 나가지 않고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마침 처녀는 양푼에 빨래감을 이고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기침 소리를 듣더니 말은 하지 않고 쇠양푼을 들어서 3번이나 돌에 치고는 손을 들어 3번 휘둘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보지도 않고 자기 빨래만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은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양푼을 들어 돌에 치며 쇠소리를 내는 것은 나를 부름이로다. 손을 3번 들어 휘두르는 것은 보름날 날 보고 오라는 말이로다. 총각은 그날부터 보름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가 더욱 눈앞에 삼삼하고 기다리는 날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가 샘터에서 자기를 보고 하던 행동을 되뇌이며 처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총각은 잠을 자면서 외웠습니다. 도리에서 나는 쇠소리는 나를 부름이여. 손을 3번 휘두른 것은 15야 보름날이라 총각은 이 글만 외워댔습니다. 서당 훈장이 들어보니 이상하였습니다. 훈장은 글 공부가 끝난 후 이 총각을 남겨놓고 따졌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해라. 총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훈장은 이 학생을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자게 하면서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대충 지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훈장은 불직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처녀를 찾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낮도 가고 밤도 가서 총각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15야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따라 훈장은 학생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밤늦게 억지로 책을 들고 앉았다가 그만 깜박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에 훈장이 몰래 문을 열고 처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이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담장 밖에 들이었습니다. 훈장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 배필을 잡아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훈장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지라 고추 별당에 찾아가서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방에 밝은 불을 켜놓고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문소리가 나서 처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문을 떼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녀유별한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밤중에 남의 집 규수방에 뛰어듭니까? 허허허. 모르는 채 말어. 나는 도루에 나는 쇠소리 듣고 손을 3번 휘두른 걸 보고 금야가 보름날이라 찾아왔으니 어서 공손히 말을 듣고 나와 더불어 이 밤을 즐기자. 안 돼요. 나가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순순히 내 말 들어. 하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고 생사결단하고 훈장을 내쫓았습니다. 얼리고 닥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빼들고 처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었습니다. 처녀는 죽기를 내기로 훈장에게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처녀의 가슴팍에 박았습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처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았습니다. 이때 총각이 잠에서 깨니 훈장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때가 기회라 몰래 문을 나서 급한 마음이 앞서 처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드리웠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자리를 부른 것이 분명한지라 배필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달래며 한시급히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자고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문을 떼고 들어서니 집안에 피가 질벅하고 꽃같은 처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해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신 한 짝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낮이 되어도 규방에 있는 딸이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규방에 와보았습니다. 규방에 와보니 딸이 가슴에 칼을 박고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보니 신 한 짝이 있는데 서당 방 서생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신 한 짝을 들고 서당방에 찾아와서 이게 대체 누구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당방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총각이 피할 길이 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일을 고을원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고을원은 이 총각을 잡아가두고 혹한 신문을 하며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살이 뭉청청 묻어나게 때려도 총각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를 맞아 전신이 성한데라고 없어도 밤만 자고 나면 총각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원도 이 일이 너무 이상하여 이 총각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캐어물었습니다. 총각은 원님 앞에 처녀와 정이 들게 된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처녀를 찾아갔다가 주검을 보고 흥겁해서 신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온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자기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건 많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이 일이 너무도 이상하여 동원뜨락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 생각에 잠겼는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오더니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잎을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원이 생각해보니 그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잎이 처녀를 죽인 사람과 관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찾아가 까치가 구멍 뚫린 버들잎을 던지고 간 얘기를 하고 누가 처녀를 죽였는지 알아맞히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생각하더니 버들잎 3개가 구멍 뚫렸으니 류삼공 처녀를 죽인 사람은 서당훈장 류삼공이 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원은 즉시 명을 내려 서당훈장 류삼공을 잡아다 혹형을 가하니 그는 모진 흑형을 이기지 못하여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살인자 류삼공을 사형에 처하고 무죄한 서당방 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하나 봅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련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처량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반뼘은 더 자라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커다란 지네가 살았습니다. 지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영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지네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에게 정성 들여 제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네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네를 위한 제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지네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네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네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네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지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지네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지네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지네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진해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진해 앞으로 가서는 진해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진해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진해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진해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진해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진해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진해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진해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진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처녀는 도련님,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 나이 어린 두 오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데다 가세마저 넉넉지 못한 외로운 세 식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처로 다니며 부잣집 산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해주며 근근독식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라던 두 남매는 어흥간 철이 들게 되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산에 올라 등짐 나무를 해오고 터전에 나가 남새를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확이 있고 재미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오누이에게는 의외의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몸져눕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병화는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오빠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누이 동생은 오빠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이냐? 어머님이 더 하시냐? 그러자 누이 동생은 흑흑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까 이웃집에서 의원을 모셔왔댔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뭐?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응. 걱정 마라. 어머님이 그리 쉬이 돌아가실 리 만무하다. 천생남에게 고가운 일 한번 하신 일 없는데다. 우리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럴 리가 있니? 의원이사 뭐라고 했든 우린 꼭 우리의 정성으로 어머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해야 해. 형편없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천방지축 들어오는 두 남매를 일견해 보시고는 잠깐 면상에 웃음을 띄우셨으나 다시 맥없는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습니다. 두 남매는 약을 다렸습니다. 머리를 짚어드린다, 수족을 주물러드린다 하며 분주히 병고안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빠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곁에서 녹초가 되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젊은이. 무망중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눈앞에 하얀 수염에 백포이를 떨쳐 입은 준수한 노인 한 분이 금빛 타래 지팽이를 짚고 뜰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성은 천지가 감심할 바이로다. 이에 경험하신 신령님께서 은혜 베푸시오. 내일 첫 새벽 부활약수를 하사하시니 명심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 아래 가서 약수를 떠다가 어머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화는 낫고 어머니는 다시 젊은이의 활력을 회복하실지니라. 아, 노인님. 오빠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누이 동생은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보고 나니 꿈이라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방금 있는 꿈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습니다. 신령님이 아뢰기를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에 가면 아무리 모진 고질병이라도 단박 고쳐내고 피골이 상점한 사람을 부활시켜내는 약수가 있다누나.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가서 약수를 떠다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내 한달음에 뛰어갔다 올 테니 너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오빠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빠 잠깐. 하고 누이 동생은 골방에서 눈부신 은전 두 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났냐? 오빠, 이건 나의 머리태 값이에요. 이것이나마 갖고 가셨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세요. 오빠는 누이 동생이 쥐어주는 은전 두 잎을 정이 잘 싸서 가슴 깊이 품고 효자산으로 줄다름쳤습니다. 칠칠야 밤에 어머님의 병 고칠 일편단심으로 험산줄령 생기를 누벼나가고 울울창창 수림 속을 꿰뚫기도 하고 깊고 험한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기도 하며 온몸이 물참봉이 되어서야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오빠는 이리저리 헤집으며 악수터를 찾았으나 새까만 밤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약수. 약수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빠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젊은이, 용이 찾아왔네. 자, 이리 오게. 하고 누가 부르기에 고기를 돌려보니 꿈에서 본 바로 그 노인이 황홀한 빛발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빠가 반갑게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오냐. 자, 얼른 이리 오너라. 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타래지팽이로 돌틈 사이를 허비적허비적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돌틈에서 줄기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별빛을 담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샘물은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오르는데 그 향기는 코를 찔렀습니다. 아, 약수. 오빠는 얼른 엎드려 조롱박에 약수를 떠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처음 뜬 정갈한 약수를 노인께 대접하려고 했으나 노인은 벌써 오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노변에 오두막집을 보았는데 창문엔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일까?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 가려는데 집안에서 한 여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언니가 곧 돌아올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빠의 가슴은 무섭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앉아서 애태우며 자기를 핏하게 기다릴 누이 동생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불문곡직 집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골이 상접한 노인 한 분이 맥버린 채 누워있고 그 옆에는 11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서 노인의 병고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며칠 전부터 병이 발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애야, 여기 좋은 약수가 있다. 이것을 따라드리면 꼭 나으실 거다. 하고 친절히 말하면서 귀중한 약수를 그 소녀에게 절반이나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더 돌보아드리지 못하고 이대로 떠난다. 아버지를 잘 조섭해드려라. 오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은전 2입마저 내놓았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 은혜 언제 갚나요? 은혜라니 웬 말이냐. 그런 말은 아예 말고. 어서 아버지에게 약수를 대접하고 반찬이나 사다 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뒷말을 남긴 오빠는 다시 헐떡이며 종주먹을 부르짖고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겠는데 지금 어머님은 어떠하실까? 동생은 또 얼마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빠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더 발걸음을 다그쳤다. 한데 한 바위 모롱이를 돌아서는 때였습니다. 이놈게 섞어라. 바위 뒤에서 난데없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홀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텁석부리 털보장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놈아, 갈 길이 정 바쁘면 수중의 돈이나 귀중품을 몽땅 내놓고 가거라. 그자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어디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전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귀중품이 없단 말이냐? 그자는 눈을 부라리며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 따라가서 시중군이 돼야 한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어머님 병환이 몹시 위중해서 약 얻으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하, 너의 애미사 상천을 하든 입질을 하든 나에겐 무상관이니 더 신경이질할 것 없이 나를 따라오거라. 무도한 산도적 놈은 불호령을 치면서 불쌍한 오빠를 산속에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17살 되어 보이는 처녀가 비호같이 달려와서 이 도적놈 꼼짝 말고게 섞어라. 하며 소리치고는 다짜고짜 그 산도적 놈의 어깨에 화살 하나를 씩 먹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 놈은 진대동 마냥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처녀는 뛰어와서 그 놈을 너럭바위에다 다시 쿵 하고 곤두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후 오빠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착한 도련님, 참말 고마워요. 이때 오빠는 웬 영문인지 도시 알 수 없어 멍해 있는데 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가장 큰 은인이에요. 저 고개 넘어 외딴 초막에서 앓고 계시니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약불이 씻으려 샘터에 갔다가 돌아와 동생한테서 들으니 도련님은 돈에다 귀중한 약수까지 따라주어 그것을 잡수시고 아버지는 지금 병환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치사도 할 겸 산도적 놈도 방비해 주려고 따라온 길입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요? 참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해서 애태우다가 신령님의 인진을 받아 이렇게 약수 가지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가 인사말을 남기고 뛰어가려는데 그 처녀는 아니 해가 뜨게 됐는데 도련님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는 준마 한 피를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집에서는 어린 여동생이 경각에 달린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동력해 붉은 노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박 해가 뜨겠는데 오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오빠. 어린 여동생은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덜컥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약수 조롱박이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오빠. 어서 이 약수를 어머님에게. 누이 동생은 약수를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한술 두술 떠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의 정성으로 내 병이 인제는 낫는가 보다. 인젠 아주 정신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더니 자리도 척척 거두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산마루에서는 두리둥실 아침해가 벙글벙글 웃으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결초보은 매질결, 풀초, 가풀보, 은혜은, 요약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과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거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관은 애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른 후 이웃 진나라에서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전투에서 위과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두 회의 뒤를 쫓아갈 무렵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 올가미를 만들어 두 회의 발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위과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이때부터 결초보은이란 아름다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